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신 대로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너무 재밌었다고 들어서 진짜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저번 주랑 다르게 예림님이랑 같이 준비해봤어요. 그럼 이번 주 주제도 함께 재밌게 즐겨주세요. 여기는 음식으로 주제를 맞춘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맞아요. 저희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기 하트 모양 젤리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랑, 로맨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옆에 웨하스가 힌트 아닐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과 자유, 그리고 기술과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아니, 오늘 음식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이 하트 모양 젤리는 이 감정을 뜻하는 게 맞았고요. 이 웨하스는 층층이 겹친 구조가 기계적인 정열감을 나타내는 데에서 네, 이건 좀 아니죠. 그럼 혹시 다들 SF 소설 읽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읽어봤죠. 혹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해리포터 영화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해리포터 소설도 같이 읽어봤었어요. 저는 헝거게임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요. 처음에 영화로 접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소설까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SF 소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오늘 SF 특집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라서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혜님이 첫 번째 책 소개해주세요. 조지 오웰의 1984 너무 유명한 책이죠. 집필 당시로부터 40년 후인 1984년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의 독재주의 전체 국가를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이 1984에서는 빅브라더라는 인물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진님, 텔레스크린이 뭐죠? 빅브라더가 사람들 감시할 때 썼던 기계 같은데요? 맞아요. 텔레스크린은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가능해서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며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해요. 이 작품 속에선 사상경찰과 텔레스크린을 이용해서 개개인을 억압하는데요.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런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 윈스턴은 이러한 익숙함의 불쾌감을 느끼고 저항의식을 품게 되는데요. 글쓰기가 금지된 사회에서 몰래 일기를 쓰거나 개인적인 만남이 금지된 규율 속에서 같은 당원 줄리아와 사랑을 나누는 등 이런 저항적인 행동을 해나갑니다. 사생활 침해가 고도화된 21세기 정보사회와도 너무 잘 맞는 주제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제 블랙박스도 모든 곳에 다 달려있기도 하고 휴대전화 해킹 문제도 심각해져서 주제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상황에 정말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진님. 완전 핵심을 찔렀어요. 유진님이 오늘 토론 주제와 너무 잘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토론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은 과연 인간의 생각까지 감시하게 될까요? 그럼 바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네. 이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초단위로 분석당하는 시대잖아요. 또 실제로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분석한 뉴로 마케팅도 이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술이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엇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실제로 뉴로링크처럼 사람들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시도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의료 목적이지만 이게 나중에 상업화된다면 정부나 기업에서 사람들의 감정, 의사결정, 충성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선 이게 생각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진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기술이 인간의 생각까지 감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이라는 건 단순한 뇌파나 표정, 행동으로는 완전히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같은 자극에도 다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인간의 내면은 또 복잡하고 유동적인데 기술이 그것을 100% 이해한다는 거는 좀 비약 같아요.
저도 유진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도구인 거고 그런 감정과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 하는데요. 두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할까요? 저는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시 카메라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제 사건 발생 시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공공장소나 범죄 취약 장소에서 범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도 본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저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만 큰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좀 제한하고 위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CCTV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의 동선과 행동,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 대응이 빨라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 않나요?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는 실시간 상황을 또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생명을 구하거나 또 2차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감시받는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좀 검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표현의 자유나 그리고 창의성을 억제를 하면서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과 닮은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행동에 제약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치안과 보안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사생활 보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가 찍힌 영상이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양면성이 너무 뚜렷해서 대화를 나눌수록 더 끝도 없이 논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인간이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계는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술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얼른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럼 2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2부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이 로이스 로리가 쓴 기억 전달자라는 책은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감정도 색도 자유도 통제된 사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 고통, 기쁨을 되찾아가는 그런 조너스의 여정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멈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억 전달자는 겉으로는 매우 평화로운 사회지만 알고 보면 매우 많은 걸 잃은 사회인데요. 서시가 윤동주의 대표작이라면 기억 전달자에서 조너스가 처음 눈과 색을 인식하는 장면도 대표 장면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임무해제의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요. 이 작품에서 이 단어를 정말 건조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뜻한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었고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너스가 동생 가브리엘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조너스가 처음 눈과 썰매를 경험할 때 완전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진짜 좋죠. 예림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조너스가 기억을 되찾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기억을 처음 알게 되는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금지된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주는 힘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에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고통도 자유도 사랑도 없는 사회라니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억 전달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뭔가요? 저는 고통이 있어도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감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만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동의해요. 고통이 있어야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조너스가 처음 누군가 썰매의 기억을 받을 때 느꼈던 감동은 이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참됨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감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택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인간다움인데요. 이 고통과 감정이 인간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이 고통이 지나칠 경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진실을 외면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굉장히 무감각한 삶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조너스만큼의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물론 자유롭고 감정을 느끼는 삶이 더 인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은 책임과 아픔을 함께 동반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너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면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억은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할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 알아야 할까?인데요. 조너스의 사회에서는 단 한 명만 기억을 보유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고요. 저는 기억은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억을 나눈다는 건 고통도 기쁨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너스의 마지막 선택도 결국 모두가 기억을 되찾게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 본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기억을 갖고 삐걱이거나 실수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극복해내는 것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억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 알아야 한다 쪽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기억을 안고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사회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진님의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윤리적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도 감정과 기억은 너무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너스 이전의 기억 보유자였던 로즈마리처럼요.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무게를 누가 짊어질지는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성은 너무 중요하지만 정답을 알 수 없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진님과 유진님께서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훨씬 더 좋은 토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동적인 태도를 경계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주간 책을 주제로 피크닉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눈다는 게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양한 책과 문학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제 그만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안녕.